그 아까 이제 그 플로어에 앉아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무의 선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정무의 선언을 뽑아서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정무의 선언 문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선언문과 관련된 내용을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라거나 그 선언문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묻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무의 선언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울 때 신간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배우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정무회라는 게 사회주의 단체인데, 그러니까 해방 1920년대에 대표적인 좌파 단체들이 좌파 단체 4개가 이렇게 통합돼서 만든 게 정무회인데, 그 정무회가 코민테른 3차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서 민족주의 세력과 손을 잡은 게 신간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중에 하나인 통일전선 전술이 녹아들어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기로 이제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39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좌파 단체 관련해가지고 언급되고 있는 게 40페이지 보면 조선 독립 동맹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선 독립 동맹은 물론 좌파 모임이고, 또 지금 항목들을 보면 저마다 김일성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또 특히 두 번째 있는 보천보 전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혹은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도 일부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 기록된 그런 전투인데, 전투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어떠한 습격 사건인데 그런 걸 포함시킨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게 41페이지 보면 6.25 전쟁 이전 북한에서 일어난 다음의 사건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북조선 5대 행정국, 토지개혁단행, 북조선 노동당 창당,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 이런 걸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은 맞힐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이 45년 10월이고 북조선 5도 행정국 설치가 45년 11월이고 한 달 간격에 일어난 걸 순서를 알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개혁 관행이 46년 3월에 일어나고 북조선 노동당 창당이 46년 8월인데 5개월 상간에 벌어진 그 일을 순서를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양 교수님도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7.4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남북이 최초로 통일에 관한 합의를 했다라는 데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42페이지에 제시한 것처럼 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의 성명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문제를 보면 1번, 2번, 3번은 그대로 3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항에 6.15 공동선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6.15 공동선언이 보기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번 정도가 이 보기로 출제되고 있고, 또 14 남북 정상선언 역시도 2009년도부터 보기로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언급을 했지만 6.15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미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의도를 반제민전, 선전매처 같은 이런 반제민전의 이런 의도를 밝혔고 42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걸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수립될 수 있고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가야 고려 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15 공동선언의 의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문제에 반복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공동선언도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목놓아 소리 외쳤던 부분이기도 한데 영토조항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서해 평화지대 창설을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서해 평화지대 창설을 보기로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헌법 제4조에서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과는 거리가 있는 걸 자꾸 수험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중요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뺐는데 아까 좀 전에 언급한 헌법 4조에 입각한 그리고 국민의 민의가 수렴돼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되어 있는 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1989년도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도 거치고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해가지고 합의가 된 통일 방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문항에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관을 어느 정도 확인하기 위한 한국사 시험 문제라고 하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일 이 자유민주 통일 방안이나 아니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런 헌법에 맞는 그러한 합의나 선언 혹은 통일 노력 등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가지고 44페이지에 제가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개선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게 기출문제들 중에 40문항인데 49문항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참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40문항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왜 50문항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양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해방 후 시기로 하면 더 높아집니다. 문제가 있는 출제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 방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까 교수님도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보면 중간쯤에 보면 최근 한국사 시험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확산되면 학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 샘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평행성이 가급적이면 더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만일 한국사 시험이 이렇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한국사 시험 확대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문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문제은행 형식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은행에 들어있는 수십만 개의 문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편향된 건 다 그냥 폐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수정할 게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이 이제 출제위원들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출제위원들에게 새로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국이나 번영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세력이나 아니면 통일관에 관해서 이러한 문제를 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머리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관이 투철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과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조건을 엄격하게 두고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가 이런 편향성을 갖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출제위원들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출제위원들이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춰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책임가가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재검토 요원을 뒀는데 이제는 전문감수위원을 별도로 줘가지고 출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각계의 전문가들로서 국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관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전문 감수위원으로 들어가서 역사적 오류를 잡거나 아니면 편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수위원들도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선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출제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우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자유시장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하고, 둘째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국 이후의 역사 과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유도가 되어야 하고, 또 셋째로 북한 체제의 본질,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개인 숭배적 독재 체제로 폐쇄적 체제이다 보니까 그 밑에 주민들은 굶주림과 억압과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다 박탈당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성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건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기준과는 좀 다른데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택하고 있는 기본 정책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내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그리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한국사 시험이 공무원으로서의 국가관을 검증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